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회사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죠. 바로 이 순간 회사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이죠. 지금부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합법적인 대응 카드, 그 미묘하고도 중요한 규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파업이 시작됐을 때 회사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강력한 카드라고 불리는 직장 폐쇄, 그리고 항상 논란이 되는 대체 근로의 규칙들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규정들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 힘의 균형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공은 사용자, 즉 회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때 회사가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대응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직장 폐쇄와 대체 근로인데요. 하지만 이 카드들 정말 강력한 만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조커 카드가 절대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들이 붙어 있죠.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카드, 직장 폐쇄부터 한번 볼까요? 이건 사실상 사용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사용하기 위한 조건도 정말 까다롭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대원칙이 나옵니다. 사용자는 절대 먼저 회사 문을 닫아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직장 폐쇄는요, 반드시 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맞대응 카드인 거죠. 선제 공격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법원은 이 직장 폐쇄의 성격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노조를 공격해서 와해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파업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그런 방어적인 목적일 때만 합법이라는 뜻입니다. 이 방어라는 원칙, 이게 앞으로 나올 모든 규칙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방어라는 원칙이 현실에서는 대체 어떻게 적용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애매한 경계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머리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회사의 대응이 파업의 규모나 시간에 정확히 비례해야만 할까요? 아니면 좀 더 넓게 대응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기준은 비례성과 의도,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노조가 일부 공장에서만 파업하면 회사도 일부 공장만 문을 닫는 게 가능하고요. 또 노조가 매일 1시간씩 파업을 반복한다면 회사도 그냥 쭉 문을 닫아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바로 노조가 이제 일하러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계속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 되면서 불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카드인 대체 근로로 넘어가 보죠. 이건 직장 폐쇄보다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아무래도 파업하는 직원들의 일을 다른 사람으로 배우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네, 바로 이 조항이 대체 근로의 대원칙입니다. 법조항은 좀 딱딱하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파업의 효과를 무력화시키려고 외부에서 사람을 막 데려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걸 금지해서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일까요? 핵심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우리 회사 직원인가? 같은 법인 소속의 직원이라면 다른 부서나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맡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처럼 법인이 다르거나 아예 이 기회에 사람을 새로 뽑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을 직접 데려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오는 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법 해석이 조금 복잡해지고 재밌어집니다. 법의 경계를 시험하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입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대체 근로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악해 보시죠. 핵심은 간단해요. 물건을 사는 거냐 아니면 노동력을 사는 거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조리원들이 파업할 때 도시락을 사오는 건 그냥 물품 구매로 봐서 괜찮습니다. 하지만 외부 업체에 급식 업무 자체를 통째로 맡기는 건 파업 중인 그 노동을 대체하는 계약이라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그럴듯한데요? 겉으로 보기엔 파업 업무에 직접 신규 인력을 투입한 게 아니니까요. 과연 법원은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역시 법원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리 복잡하게 업무를 돌려 막아도
결국 그 신규 채용의 최종 목적이 파업 때문에 멈춘 일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이라는 겁니다. 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막는 아주 중요한 판단이죠. 자,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한번 보죠. 도대체 법은 왜 이렇게 직장 폐쇄나 대체 근로에 대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 모든 복잡한 규칙들 뒤에는 단 하나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힘의 균형입니다. 법은 노사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이기게 해주는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쪽도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결국 양측이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게 법의 진짜 목표라는 거죠. 이걸 시소 타기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파업으로 노동자 쪽으로 시소가 기울어지면 법이 허용하는 직장 폐쇄 같은 추를 사용자 쪽에 올려놔서 다시 수평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팽팽한 수평 상태에서 양측이 다시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바로 법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의도라는 단어를 꼽겠습니다. 법은 항상 묻습니다. 당신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업을 방어하기 위해선가? 아니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갈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배달라이더나 프리랜서 개발자처럼 전통적인 노동자의 범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면 사용자는 과연 누구이며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힘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이 급변하는 미래의 노동 환경에서는 과연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